셔틀버스를 5시에 기다리고 셔틀버스에 다 이렇게 타요. 일일 계약서 같은 거 쓰고 핸드폰 반납하기 전에 출근 찍는 게 있어요. 내가 일을 해도 그걸 안 찍으면 출근 인정 안 되는 거라서 한층 올라가면 1층, 2층, 2.5층, 3층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주르륵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 1층에서 오늘 하겠다, 2층에서 하겠다, 2.5층에서 하겠다. 뭐 7시? 이러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 2.5층 가서도 단말기를 내가 또 등록하고 내가 물품을 수령해야 되는지 박스에 넣어야 되는지 그걸 하나씩 가서 찍고 옮겨주면 그게 하나가 끝나는 거죠. 1시간에 한 8개? 밤 10시까지 하고 10시에 식사 시간이 딱 40분이에요. 근데 식사하려고 가면 4층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통로가 저 왼쪽 끝에 있어요. 뛰어가야 돼요. 그거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2.5층, 뭐 2층, 1층으로 내려가면 40분이 끝나요. 노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노동 환경에 대한 화였거든요. 작업 시간이 거의 10시간 되는데 식사 시간이 40분인데 뛰어갔다 와야 되고 소화기가 비어져 있는 것들도 많았고 다칠 위험이 엄청 많았거든요.
각자 다 노동을 하는 하나의 인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중 한 명,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그런 환경에 대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게 있고 각각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졌어요. 단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패턴이 단순화되거든요.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저로 따지면 오늘 뭐 6시간 내 몸을 통해서 일을 했어. 그러면 퇴근하는 전철 1시간에서는 뭐 30분은 유튜브를 보고, 뭐 30분은 뭐 다른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는 집안일을 하고, 이런 것처럼 제가 쌓여가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 내가 오늘 육체 노동 말고도 다른 걸 했다라는 기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2019년도에 정당한 이해 공연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해서 인식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저는 나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고 그게 어떤 거고 나는 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떤 인식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중점으로 고민한 작업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찬일입니다. 저는 김승현입니다. 저희는 이미그룹으로 함께 이번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퍼포먼스 필름이랑 영상, 그리고 입체 설치 매체들을 연결해서 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레지던시에서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라는 큰 주제에서 저희는 이주 이후에 남겨진 것들, 자발적으로든 의도치 않았던 간에 원래 있었던 것들이 변화로 인해서 이제 도태된 것이 된 남겨진 것들에 이제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생존과 생활을 이제 진화와 도태의 문제가 있고 또 그것들을 땅, 거주, 집, 주변 환경 이런 이야기들과 연결시키면서 그것들로 이제 영상과 입체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남겨진 것들이라는 주제는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생활하면서 조금씩 느꼈던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 온라인 리서치쇼 2부 오프닝으로 이미그룹 정찬일 작가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댄스 필름 정당한 영광을 보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새장 속에 갇힌 새와 또 자본주의 시스템에 갇힌 노동자의 모습을 교차시킨 이 영상을 보면 인간이 비인간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또 사회 하층 계급을 통제하는 태도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세상과 같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 개개인이 자신만의 어떤 리듬이나 또 몸짓을 만들어서 일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 자본주의적 시간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저항하는 모습에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다종민족 지학의 전술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리서치쇼 2부에서는 타자성을 범주화해왔던 근대적인 어떤 민족지나 인류학을 거부하는 예술가, 또 과학자, 건축사학자의 전술들을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인터뷰와 강연에서는 숨, 또 호흡 관계로 재난사회를 탐구하는데요. 강민희 작가는 격리 상태에 고립된 인간이 내쉬는 어떤 호흡으로 산수 풍경을 만들어내는 인터랙티브 작업을 선보이고요. 과학기술사회학자인 전치영 교수님은 공기공동체라는 화두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과학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또한 건축을 전공한 나혜수 작가는 전치영 교수님의 연구를 반영해서 호흡이 제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건축적 특징을 비저너리 건축이라는 방법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세 분의 인터뷰와 강연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희입니다. 저는 주로 빛과 공기 같은 비물질 요소를 재료로 탐구하는 설치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겪은 코로나 초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때 나의 호흡이 방이라는 공간의 시간에 축이 되어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는 나만의 세상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라는 주제 아래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작업으로 한번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인류 새 시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스스로 내몰린 외로움이란 감정에 주목하며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고립감을 밀폐 공간의 공기와 숨의 순환 과정을 통해 추상하고자 했는데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를 작품의 상호작용 요소로 하여 관객의 호흡을 데이터화함으로써 공간적으로 가시화되는 작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관객은 그들의 숨이 만들어내는 가변적 풍경 속 시공간의 주체가 되어 크리에이터와 디스트로이어라는 신의 역할을 자처하는 4차 산업혁명 인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끝으로 디지털 그래픽은 시각적으로 쉽게 소비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번 작업으로서 느린 호흡과 함께 천천히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디지털 작업의 미학적인 부분도 한번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과 인류사 연구센터에 소속되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전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기에 대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공기 위기에 대한 것입니다. 혼자 쉬는 숨은 없다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공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포착을 하고 있고, 그런 공기 위기 속에서, 다중의 공기 위기 속에서 어떤 종류의 과학, 어떤 종류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루고 있는 호흡 공동체, 저는 지금 우리가 호흡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루고 있는 호흡 공동체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공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호흡 공동체의 존립을 또는 호흡 공동체의 유지를 위협하는 3중의 공기 재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것이니까 다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감염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폭염, 기후위기, 기후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름마다 맞이하는 어떤 구체적인 경험, 느낌으로써 폭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코로나19, 폭염이라는 3중의 공기 재난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고, 또 3가지가 시기가 조금 겹쳤기도 하고 겹치지 않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3가지들이 엇갈려 가면서 재난처럼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3가지 그리고 또는 새로운 재난들이, 공기 재난들이 추가되어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기 위기, 공기 재난에 대한 관심은 이제 2019년 또는 2018년 정도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저희의 관심도 시작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 봄쯤 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 숨 쉴 권리,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정부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생활 또는 삶 자체를 위협하는 어떤 중대한 위기로서 공기의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코로나19는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요. 미세먼지가 약간 어떤 오염된 공기, 더러워진 공기의 문제였다면, 코로나19는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공기를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눠 마시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 인식에 바탕하고 있는 공기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의 문제지만 결국엔 우리가 숨을 섞어서 살고 있다는 것, 같은 공기를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숨 쉬면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숨을 섞지 않으면서도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내면서 막아내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공기 습관, 공기 제도,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두 번째 공기 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공기 위기는 어쩌면 뭐 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래 이제 특별히 더 심해진 폭염입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이제 최고 기온을 계속 갱신하면서 이것은 이제 뜨거운 공기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공기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2019년에 서울의 노원구청에서 마련한 무더위 야간 쉼터인데요. 그래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견디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폭염의 밤을 견딜 수 있도록 한 쉼터입니다. 이렇게 3가지 공기 위기가 다 조금씩 다른 원인, 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공기 위기를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겪어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고 또는 해나가고 있고, 또 그와 연결되는 과학적 지식은 또 어떻게 새롭게 말을 만들어내고 재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의 공기 위기는 무엇보다도 어떤 공동체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 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같이 쉬는 것, 어떤 공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숨을 나눠 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숨 쉬지 못한다는 것은 곧 공동체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들을 더 이상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공기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어떤 자연의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공기가 제공해주는 어떤 조건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것을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공기는 변한치 않은 조건이고 그 위에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공기의 변화 자체가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공기의 조건이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이 숨을 쉬는 것, 또 같이 호흡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회적 활동 또는 사회적 존재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흡 공동체라는 책에서 썼듯이 우리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공기를 뒤흔들고 그렇게 흔들린 공기가 다시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뒤흔드는 그런 순환에 휘말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공기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회는 공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기의 조건에 대응하면서만 지금의 사회일 수가 있고, 공기도 사회를 통해서만, 즉 인간의 활동과 관계를 통해서만 지금의 공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사회를 만들고 또 사회가 다시 공기를 만드는 그런 순환적인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기를 지금까지 주로 어떤 자연의 매질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자연의 매질인 동시에 사회의 매질이라고도 함께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기 위기에 대응한 호흡 공동체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서 산다고 할 때, 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구성원들이 공기를 나눠 마실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공기를 나눠 마시는 양식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공기에 대한 새로운 지식, 주로 과학 지식이 되겠고, 또 공기를 다루는, 공기를 관리하는 테크놀로지, 또 공기에 대한 제도, 규범, 새로운 윤리,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졌고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나눠 마시는 양식을 설정하기 위한 지식, 테크놀로지, 제도, 규범, 윤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공기 관계의 설정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를 누구와 나누어 마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회적 활동과 심지어 정치적 행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 차원에서 인류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인류세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공기의 조건이 다시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기 위기 속에서 어떤 두 가지 서로 다른 태도를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공기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또 공기를 대하는 태도이고, 공기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각자 도생의 공기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를 공동체 공기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알아서 해결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기를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하는 것도 공동체가 같이 맡아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관념입니다. 각자 도생의 공기는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어떤 한 줌의 공기, 자기 자신의 몸 코앞에 놓여 있는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즉, 내 한 몸을 감쌀 수 있는 어떤 가상의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편하게 숨을 쉬기 위한 노력을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과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판매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각자 자기가 들어갈 공기 주머니를 알아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사회의 집합적인 변화를 노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력이나 또는 개인의 노력에 의존해서 자기가 숨쉴 공기를 만들어내라는 또는 만들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또는 이제 폭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공기 위기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각자 도생의 공기관에서는 이런 개인이 또는 어떤 가족 단위에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또 구매하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각자 도생의 공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즉, 내 얼굴 앞에 내 코에 놓인 공기만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또 그런 의지를 활용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구매해서 이것을 이제 들이마심으로써 결국 또 내 한 몸이 좀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마련하겠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이런 지리산 청정 공기캔이라는 제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년간 모든 가전제품이 다 이런 미세먼지 대응 제품으로 새롭게 전환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런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각종 제품들을 구비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 나면 적어도 나와 내 가족이 마실 수 있는 한 줌의 공기, 하나의 작은 가상의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이 광고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에서 시작된 그런 각자 도생의 공기 기술들이 코로나19 시대의 요구와 겹쳐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 같은 곳에 설치하는 대형 공기 청정기, 이것이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바이러스도 막아준다는 식으로 미세먼지와 코로나19를 결합해서 그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공기 기술로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각자 도생의 공기는 어떤 공기 전체, 이 공동체 전체의 공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보다는 발생하고 있는 공기 위기의 실체를 빨리 인정하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가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마련해내자는 그런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공동체의 공기는 그렇게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서는 공기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이 가능하지 않고 결국 이 공기를 우리가 함께 숨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함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만 결국 개인의 생명과 생계, 좀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공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함께 숨 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공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공적인 기관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산해내는 공적인 지식과 기술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수단, 공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관리하는 공기가 공동체 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가전제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에 비해서 이렇게 공동체 공기 전체를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더 어렵고 느릴 수밖에 없고 깔끔한 해결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동체의 이런 모두의 공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공적인 기관 그리고 공적인 지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의 공기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공기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과학의 역할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공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학 지식을 대하는 방식, 또 과학 지식을 생산해내고 활용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공기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종류의 또는 새로운 성격의 과학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그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공동의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필요한 공기과학의 세 가지 사례로서 공공의 과학, 돌봄의 과학, 그리고 현재의 과학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적어도 세 가지 성격의 과학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위기를 겪는 중에서 이런 새로운 방식의 과학들이 조금 더 많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과학은 현재 공기 위기를 어떤 개인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동의 의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적인 자원으로서 과학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공공재로서의 과학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돌봄의 과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떤 곳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에 주목하고 그곳과 그 사람들을 살피기 위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학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공동체 또는 사회에서 약한 곳을 찾아내고 구멍을 메꿔주고 또 그래서 붕괴하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종류의 과학 지식 또 과학적인 실천 것이 필요하겠고 그것을 돌봄의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과학은 어떤 면에서는 뭐 영원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 활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리고 그런 과학 활동에 많은 가치가 있겠지만 이런 닥쳐오고 있는 위기 또 이미 닥친 위기를 직시하고 그 위기의 본질 또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기를 따라다니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추적하는 과학을 뜻합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 항상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겪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르게 쫓아다니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떤 영원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 활동과 반드시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현재의 과학이라고 현재 주목하는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반드시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혁신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어떤 평온을 유지해주는 역할,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하는 그런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의 공기를 함께 다루기 위한 과학으로서 공공의 과학, 돌봄의 과학, 현지의 과학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학의 사례를 조금씩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의 과학은 아까 보여드린 어떤 미세먼지 대응 가전제품이라든가 공기 캔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과학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수백 명 모여서 수년에 걸쳐서 여러 해에 걸쳐서 함께 설계하고 함께 준비해서 실행하는 이제 공기질 측정 활동인데요. 그 코러스 AQ라고 부르는 그 프로젝트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 몸 주위의 공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공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대한 규모의 과학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함께 추진해야만 가능한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한반도 전체의 공기를 이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런 거대한 항공기에 측정 장비를 싣고 오른쪽 지도에 나온 것처럼 한반도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도록 비행 경로를 설정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각 지점들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로부터 가능하다면 미세먼지와 또 다른 공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를 감싸는 대규모 공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과학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공공의 과학의 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지에 있는 공장이나 다른 미세먼지 발생 장소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드론을 사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세먼지 배출 양과 분포와 또 그 변화는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측정하고 그 데이터들을 종합해야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는 것도 결국 미세먼지 대응서 제품을 개발하는 가전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고, 결국엔 일종의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으로서 공무수행을 하는 분들이 일일이 관찰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한반도 전체의 미세먼지 데이터, 미세먼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공공성을 띠는 공공의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돌봄의 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 조금 더 약한 지점, 또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 또 좀 더 취약한 곳을 돌보는 데 주목하는 과학입니다. 여기 보신 것은 이제 그 여름에 폭염이 닥쳤을 때 공식적인 온도, 공식적인 기온 데이터,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다 보여주지 못하는 기온들, 즉 사람들이 실제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겪는 온도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시민과학 프로젝트입니다. 공식 발표되는 온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땡볕에서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체험하는 온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게 폭염 대응에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온도일 것인데요. 이것을 또 다 기록하고 또 포착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언론사와 또 시민단체에서 같이 결합해서 이런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해내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자체가 어떤 폭염의 센서가 되어서, 온도 센서가 되어서 온도계를 매달고 다니면서 이런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일종의 돌봄의 과학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과학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항상 폭염이든 또는 조건에서든 꽤 더 어려움을 겪는 톡방촌 같은 곳의 공간에 주목하고 이곳의 공기 조건을 또 측정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돌봄의 과학의 한 사례 또는 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때 출판된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서울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출판된 논문입니다. 근데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염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과학 논문이지만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콜센터의 어떤 노동 조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이루고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어서 일을 하다가 감염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또는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콜센터 내부의 공기관계를, 사람들이 맺고 있는 공기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취약한 조건에 있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것도 일종의 돌봄의 과학의 하나의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은 거의 전적으로 10일쯤에 국한되었는데 이는 사람 간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시간이 바이러스가 더 멀리 퍼지도록 촉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밀접한 상태로 모여서
숨을 어느 정도 섞으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장시간 일을 했고 그것이 곧 바이러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차례차례 밝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생산을 해내는 것이 결국 이들에 대한 돌봄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돌봄의 과학의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과학은 현재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과학 활동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대응 지침, 지자체 배포하는 대응 지침이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계속해서 개정되어 왔는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구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식과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현재에 발생하는 일과 현재 데이터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결국 공기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떤 현재 조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현재 과학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매년 여름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행해지는 폭염 측정 활동인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연구자들이 같은 시기에 모여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센서를 카트에 싣고 걸어 다님으로써 우리가 현재 어떤 공기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록해서 분석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매년 쌓임으로 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지식, 특히 어떤 공기 조건에 대한 지식을 더 잘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현재 과학의 데이터들이 쌓여서 점차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예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폭염 센서를 놓고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대응들이 점점 모이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50년, 100년 이후의 공기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설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셨을 IPC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낸 보고서인데요. 점차 악화되고 있는 또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의 공기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축적된 데이터들이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한국의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이것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폭염이 점점 더 여름의 긴 부분을 차지하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게 됩니다. 현재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미래를 알 수 있게,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공기 위기 속에서, 또 점점 심각해지는 공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공공의 과학, 또 돌봄의 과학, 현재 과학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호흡 공동체의 미래가 과연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전망이 반드시 밝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피서는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잠깐 피해서 위기를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제는 피서보다 조금 더 심각한 의미에서의 피난을 준비하는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서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피난의 단계가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공기 종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든 또는 더 악화되든 간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과학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정치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공공의 과학, 돌봄의 과학, 현재의 과학처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과학들은 이런 위기 상황, 재난 상황 속에서 그 피해를 완화하고 분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이미지와는 좀 다른 것이겠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조금 더 많은 편리, 풍요, 이익을 창출해내는 과학에 비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은 어떤 위기 속에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위기 속에서도 이런 과학을 계속해서 실천함으로써 새롭게 제기되는 공기관계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공기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이런 과제에 과학이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결국은 공기관계를 어떻게든 조율해 나가면서 새롭게 설정해 나가면서 호흡 공동체를 꾸려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런 몇 가지 단서들을 최근의 위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향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거리두기 공연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여서 하는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서울시향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당연히 연주자들 사이에 거리를 띄우는 것 이외에도 무대의 배치를 새롭게 하고 곡의 편곡을 다르게 하고 합창단과 연주자의 배치도 다르게 하고 규모를 줄이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을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공기관계를 설정하고, 그렇게 변화된 조건 속에서 또 어떻게든 다시 소리를 모아내고 조율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시도,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 같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변화한 공기 조건, 공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공기 관계를 찾아내고 그것에 적응해내고 또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 또는 또 기존의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대하는 것, 떨어져 있으면서도 연결하는 것, 이런 새로운 공기관계에 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지만 이 사진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역시 폭염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공기관계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염을 피해서 도망치기 어려운,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폭염 난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어떤 피난민의 모습처럼 지금 강당에 텐트를 친 것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누구든 언젠가는 피난을 떠나야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피난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피난민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런 피난민을 맞고 피난민이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구성해야 될 공기관계도 고민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과학 지식, 그런 과학적인 실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 과학, 돌봄의 과학, 그리고 현재의 과학이 나름대로의 과학의 새로운 역할로서 등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공기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기 위기와 새로운 과학에 대한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년 레지던시에서 건축 부문을 맡고 있는 나혜수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행성에는 호흡이 제한된 미래를 바탕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계급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고, 제한된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얻지 못한다면 뭔가 대형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의 아파트먼트에 극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표현해냈습니다. 그 아파트먼트 안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며 이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컴팩트한 공간입니다. 심지어 대형 공기의 튜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흡까지 해결해줍니다. 인간은 호흡이 불안한 채 삶이 불가능하며 이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호흡과 사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인간의 비참한 감정을 함께 상상해 주시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기 속에서 공기관계를 조율하고 재설정하면서 어떻게 호흡 공동체를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학계의 새로운 어떤 시각을 보여주신 전치영 교수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술적 방법론을 통해 응답한 강민희 나혜수 작가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인터뷰와 강연도 그 인류세의 재난과 도시 그리고 건축 분야의 대응을 살펴볼 텐데요. 박지수 작가는 소음 공해와 생태계의 영향 관계를 광주 지역의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 진단하고 있고요. 건축사학자이신 조현정 교수님은 3.11 이후 일본 건축계에 등장한 새로운 사유와 실천을 통해서 어떤 재난 이후 미래의 건축 문화에 대한 첨예한 쟁점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세의 소음공해와 물성이라는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인류세에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광주 땅이 어떤 물성으로 변화하고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품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제 작품은 시작됩니다. 아직은 미시적 환경으로 분류되는 소음공해가 광주라는 지역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고 주파수 데이터 기반으로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소음공해가 집안에 각인되어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를 역습한다라는 가설로 광주의 생활상이 드러나는 표본들을 채집하고 물성 변화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가로 활동하면서 땅에 얽힌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소음 진동을 측정하던 환경 센서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만들어낸 소음공해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 직접적으로 침투해서 관객이 평상시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소음공해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의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의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류세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사실 건축은 인류세에서 대단히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분야로 여겨지죠. 거의 탄소 배출의 38% 정도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인류세적인 관점에서 가장 좋은 건축적인 대응은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축 그리고 다양한 건설 활동이 이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건축계에서도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2011년 11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공간 잡지에서 기후 위기를 주제로 특집호를 냈습니다. 이 특집호를 보면 건물이 설계될 때부터 건물이 유지되는 거, 그리고 건물을 해체, 철거하는 그 과정, 그 건물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대단히 꼼꼼하게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건축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콘크리트라는 기존의 재료를 어떻게 더욱더 사용 연한을 늘릴 것인가, 혹은 이것을 다른 재료로 대체할 것인가, 뭐 수직 정원이라든지 건물 녹화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환경을 다시 갖고 올 것인가, 또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에 있어서의 쟁점 같이 아니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류세라는 주제가 전면으로 나온 학술적인 케이스는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인신세라고 번역되죠. 엔트로포신을 인신세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일본 건축학계 기관지인 잡지 건축 잡지에서 2018년 7월 그리고 아주 최근 지난달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인신세와 건축, 도시론을 특집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거를 단순히 기후 재난 혹은 기후 위기로 했을 때와 인류세가 전면에 나왔을 때 논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인신세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이 논의가 건축 내부의 논의로 한정되지 않고 대단히 다학제적인 광범위한 논의로 발전되는 것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 특집에서는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과 달리 이 건축 잡지의 인신세 특집에서 인류세 특집에서는 뭐 건축가와 사회학자, 경제학자 또 다양한 자연과학자들이 함께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또 근대 모더니즘 이후의 세계에 대한 대단히 철학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인류세와 건축이라는 주제를 논의할 때 일본의 사례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대단히 큰 재난, 뭐 그것이 인재이건 자연재해이건 재난을 겪으며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또 인류세와 관련된 시기 구분에서 중요한 기점 중의 하나인 원폭의 거의 유일한 피폭국 중에 하나죠. 특히나 일본 건축은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세기로 논의를 한정해 본다면 간토 대지진, 1923년에 그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를 강타한 간토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기존의 전통적인 목조 도시가 아예 불연의 철과 콘크리트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고, 이런 근대적인 도시 계획도 전면적으로 도입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폐허는 많은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에게 기존의 도시 맥락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대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일종의 타블로 라사를 제공했죠. 이렇게 20세기의 대재난이 지진과 전하에 견딜 수 있는 강력하고 거대한 근대 건축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면 2011년 3월 11일 발발한 동일본 대지진은 기존의 근대 건축의 전제와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초래했고, 근대 이후의 건축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모색으로 이어졌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표는 일본의 건축 기준법이 여러 역사적인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하고 보완되어 온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일 도호쿠, 일본 동북지방에 거의 500m에 이르는 그런 넓은 해안가를 강타한 쓰나미, 지진, 그리고 이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일본사회 전역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 대재난의 폐허 앞에서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폐허를 어렵지 않게 떠올렸고요. 특히나 이 건조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그 자신의 업으로 삼았던 건축가들에게 그 충격은 정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하고 견고한 그런 근대 건축, 철과 콘크리트로 만든 근대 건축이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진 경험을 통해서 도대체 건축은 무엇이며 앞으로 건축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항공사진이죠. 구글 사진인데 그냥 기존의 마을 자체가 아예 그 쓰나미로 인해 휩쓸려간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제가 2013년에 이 3.11 이후의 건축적인 대응을 조금 조사하기 위해서 도호쿠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지역이 사실은 되게 오지여서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아서 그 자동차를 렌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보는 경관과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진 경관이 너무 달라서 실제 내비게이션에는 건물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한데 실제 그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정말 정말 그야말로 폐허. 이거 대단히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 일본 건축가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겠고 이후로 수많은 논의들이 활성화되죠. 도대체 앞으로 건축은 어디로 갈 것이며 건축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까지 뭔가 미적인, 자족적인 미적인 오브제로 기능하던 그 건축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고 또 정부의 어떤 권위적인 얼굴 혹은 대기업의 간판, 대기업의 광고판으로 기능하던 그런 과거의 기존의 건축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면서 건축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좀 더 확장된 건축가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심지어 3.11 직후에 나온 책들을 보면 건축으로 일본을 바꿔야 된다. 또 일본을 개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11 이후의 건축계의 담론과 실천을 주도한 건축가로서 구마겐고를 들 수 있습니다. 구마겐고는 도쿄대학교 건축가 교수고요. 이 3.11 직후에 작은 건축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다 한국어판. 구마의 책은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돼서 상당히 많은 한국인 독자들을 갖고 있는데 이 작은 건축의 서문에서 구마는 이 3.11이야말로 기존의 크고 강하고 합리적인 모더니즘을 추구해온 전후 일본 건축에게 내려진 첫머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11 이후의 건축은 작은 건축, 자연스러운 건축, 약한 건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건 갑작스러운 논의는 아니고 구마가 90년대 이후부터 고민해온 이 모더니즘 비판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것이고 구마에게 작은 건축이란 단순히 이제 크기 자체만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휴먼 스케일로 부분들을 분절하고 또 이렇게 쌓고 엮고 기대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축을 의미합니다. 3.11 이후에 그러나 건축가들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3.11 이후에 복구 작업과 부흥 활동을 전담한 이들은 대규모 설계 회사들이었고 사실 3.11로 인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일본의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정부와 그 거대한 건설 회사가 지향하는 것은 이 해안가를 따라 거대한 뚝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파제보다 더 높은 방파제를 쌓고 벽을 쌓아서 앞으로의 재난을 막는다라는 과거의 그 방제 발상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토목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건축가들의 대응은 조금 다릅니다. 건축가들은 사실 이런 부흥 활동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하고 대부분은 그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문의 역할로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의 반응이 대단히 발빠르게 진행된 건 사실인데요. 3.11이 직후에, 그러니까 3.11 하루 뒤에 일본 건축가 협회에서는 그 피해지의 모든 건조 환경의 파괴 상황을 전수 조사했고 또 4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건축가들이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NGO 단체 아키에이드를 만들어서 피해 지역과 건축가들을 연결하고 많은 교육 활동과 자료 수집 이런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아마 3.11과 관련된 건축적인 대응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반시계로의 PPS일 것입니다. 반시계로는 2014년에 다양한 인도주의적인 구호 활동이 인정받아서 프리츠커 상을 받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3.11로 쓰나미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대피소의 풍경인데 이 프라이버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간이죠. 반시계로는 여기에 이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기둥을 만들고 여기에 천으로 이렇게 일종의 간이 칸막이를 제공하는 그런 PPS 프로젝트를 자원봉사와 이 모금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미디어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죠, 이 작업으로. 3.11 관련돼서 대단히 잘 알려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들, 이토 토요라든지 구마겐고, 세지마 카즈오 같은 건축가들이 귀심회라는 단체를 세우고 모금을 통해서 피해 지역에 일종의 모두를 위한 집, 일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치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일종의 커뮤니티 하우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토토요 팀은 미야기현의 리쿠젠 다카시의 이 목재 주변에 이 삼나무 피해를 입은 삼나무를 이용한 2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모두를 위한 집.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단순한 일종의 쉘터입니다.
원래 이토 토요가 대단히 그 미래주의적이고 하이테크한 디자인에 특화된 건축가라는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의 그 목조를 주재료로 이용해 만든 단순한 이런 쉘터에 대한 관심은 모더니즘 자체에 대한 일종의 불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모두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한 드로잉들은 일종의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소박한 삶을 일종의 이상향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서 어떤 기능이 모두를 위한 집에 필요한가를 나누고, 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삼나무를 깎아 집을 짓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 파괴된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일조합니다. 이 작업은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에 전시가 됩니다. 이 모두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해 만들었던 수많은 이런 모형들이 피해지를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전시되었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그대로 전달돼서 일종의 휴머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 받아들여지고, 이때 일본관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고상을 받게 되죠. 좀 더 실질적으로 피해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건축가들은 그 가설주택의 건조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람들은 대피소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다가 응급 가설주택에서 한 2년 정도를 보내게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구적인 부흥주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응급 가설주택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시간 내에 주택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 주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 곳을 제공한다가 목표였기 때문에 규격화의 모듈화를 토대로 한 대량 생산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따라서 건물은 대단히 획일적입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이런 황량한 구조물들이 이 피해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 거주민의 조건,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어지게 되고, 사실 이런 응급 가설 주택들은 뭐 고독사라든지 다양한 사회 문제의 일종의 원흉으로 여겨져서 문제시되죠. 그래서 어떤 건축가들은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응급 가설주택과는 다른 대안적인 형태의 가설주택을 제안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도쿄대학의 오츠키 토시오 교수와 고령사회 종합연구센터에서 같이 제안한 일종의 커뮤니티 케어형 가설주택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주위 산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었고요. 철이 아니라. 또 이 배치도를 보시면 일반존과 커뮤니티 케어존으로 나눠서, 이 케어존은 일종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좀 더 섬세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다른 곳이 다 남향으로 배치한 데 반해서 이 케어존은 이렇게 주동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를 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하게 이끌어내고 있고, 전체 베리어 프리, 전혀 턱이 없이 휠체어라든지 사람들, 노약자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 주동이 마주보는 이곳은 이 나무로 마감을 해서 외부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이시시에 지어진 이 커뮤니티 케어형 가설주택은 이 가설주택으로서의 쓸모가 다하면 이후에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 다시금 재활용한다는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대안적인 가설주택에서도 봤지만 3.11 이후에 나무에 대한 건축 자재로서 나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게 건축계에 불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목재는 일본 근대 건축가들에게 오랫동안 핍박받았던 그런 재료입니다. 이게 불에 쉽게 탈 수 있고 또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근대 건축가들은
목조 환경을 철과 콘크리트로 바꾸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왔죠. 아마 9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로서 목재의 가능성이 되게 재발굴되기 시작했고 3.11은 목조에 대한 건축가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되게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본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고 이 기후 환경,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 자재를 고민할 때 이 목재가 되게 주목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콘크리트처럼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목재를 가공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건축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나무로 지은 일종의 대안적인 가설주택의 한 타입입니다. 츠카모토 요시하루라는 건축가는 아틀리에 바우아우라는 일본 건축 그룹의 창립 멤버인데요. 이 스카모토가 지은 코어하우스를 보시면 일종의 역시 지역 목재를 이용해 사람들이 쉽게끔 지을 수 있는 주택의 하나의 타입을 제안합니다. 이게 지역 목재를 이용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멀리서 그 자재를 공수하면 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인류세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전략으로 논의되곤 합니다. 이 코어하우스를 보시면 이게 바닷가의 어부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이 어부들을 위해서 이 바다를 보는 이런 툇마루, 그리고 이 외부 공간을 여러 가지 김이라든지 수산물을 가공하고 말리는 그런 장소로 쓸 수 있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샤워장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획일적인 주택이 아니라 그 거주민의 어떤 필요와 주위 환경,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그런 가설주택의 하나의 타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남자가 스카모토 요시하루이고 92년에 카이지마 모모요 부인과 함께 아틀리에 바우아우를 설립하죠. 이들은 도쿄의 도시적인 맥락을 거의 인종지적 관점에서 인류학자의 눈으로 자세히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 도시적 맥락에 맞게 다양한 소형 주택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 이 3.11 피해지에서도 단순히 코어하우스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형이라든지 자연 환경, 기후 조건, 그리고 이 피해 지역의 어떤 생산 수단, 생산 조건, 나는 굴량식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굴량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대단히 면밀한 조사들, 이런 걸 토대로 겨울에는 굴량식, 여름에는 다른 또 이런 것에 맞는 건물의 종류들을 검토를 하면서 그것에 맞게끔 코어하우스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주위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고 또 가공도 그 지역 목공소에서 가공을 하고 이것을 조립하고 만드는 것도 지역민과 이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통해 자급적인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고, 이러한 방식은 사실은 이 3.11 피해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무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에 뭔가 선순환적인 요소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아틀리에 바우아우가 2019년 스위스에서 진행한 일종의 목재 모르폴로지라는 그런 작업이죠. 역시 지역 산지 그리고 지역 목공소,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 경제와 그 산업의 순환을 건축을 통해서 건축을 매개로 촉발한다라는 그런 발상입니다. 결국 과거에 재난에 대응하는 건축가들의 중요한 그런 목표가 방제, 재난을 막는 것이었다면 3.11 이후에 건축가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적인 사회, 회복 탄력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3.11의 피해 지역이 다른 일본의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인구 감소라든지 또 노령화가 훨씬 더 심한 지역인데 이곳의 산업을 이곳의 사람들을 좀 더 단순한 방제가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한 가능한 재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리질리언스 개념이 적극 도입이 됩니다. 사실은 그 인류세 위기를 맞이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건축과 도시 계획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물론 이 자연의 치유력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이 일종의 행성적 위기를 가져온 인간의 책임, 또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국가의 책임을 간과하게 할 위험도 있고, 또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강조하는 어떤 유연성, 가변성, 또 적응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떤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을 외면하고 신자본주의 어떤 생존 논리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 탄력성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공물을 거대한 유기체로 전제하고 이들의 쇠퇴와 소멸 그리고 파괴를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재생과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류세의 위기를 맞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보여주는 일종의 순환론적인 사고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신봉해온 모더니즘의 일종의 선형적인 그런 시간관에 배치되는 새로운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서 우리가 앞으로 인류세의 위기를 맞이해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좀 더 적극적인 무기로 발전시킬 수 있게끔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교훈을 3.11 이후의 일본 건축가들의 대응에서 저는 흥미로운 지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크는 본 온라인 리서치 쇼의 그 마지막 프로그램인데요. 새로운 지구 행성의 이주라는 주제로 3개월 동안 이 리서치 프로젝트를 함께한 연구자, 작가, 그리고 기획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자유롭게 리서치 과정을 공유하고 또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그 과학, 인문학 그리고 예술의 학제간 연구가 이런 다중적인 삶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분들의 그 어떤 전문 지식이 예술적 언어로 어떻게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을 보면서 흡사 라투르가 이야기했던 번역과 그런 정화작용이 이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각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 서로 다른 종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소통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번역을 통해 또 새로운 언어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강연을 해주신 전치영 조현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흡 공동체 그리고 인류세와 건축을 주제로 하셨던 그 두 분의 오늘 강연 그리고 어제 강연과 토크를 진행해 주신 최명희 교수님의 재야생화 개념을 중심으로 8팀의 그 작가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셨는지 먼저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본 흥미로운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눈 그리고 눈동자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 또 타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전략이 필수적일 텐데요. 신재은 작가님은 돼지와 인간의 눈동자, 그리고 각막의 교환에 대해서, 그리고 이윤재 작가님은 나와 타인의 각막 차이를 시각화하셨어요. 두 분 먼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신재은 작가님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신재입니다. 저는 인간이 비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돼지라는 동물을 매개로 한 작품을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또 포식자로서의 인간과 피식자로서의 그 공장형 가축 간의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도축장에서 도축되기 직전에 돼지 눈을 촬영한 영상 작품, 또 그 돼지가 정육사에 의해서 발골되는 퍼포먼스, 또 발골된 돼지 척추를 수직으로 갈고리에 걸어서 현장에서 보여주는 작품, 또 발골된 살코기를 정육 분쇄기에 넣어서 햄버거 다짐육을 만들듯이 이제 분쇄하는 장면, 또 도축된 머리를 디저트를 즐기듯이 제가 베어 먹는 그런 퍼포먼스 작업, 또 이 전체를 이제 구성을 아우르는 사변적인 어떤 내용의 텍스트 작품으로 이제 그것들을 풀어냈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현대 도시의 일상에서 가려져 있거나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폭력성과 폭력에 의한 쾌감 혹은 또 무심함, 그리고 공장형 가축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제어한 그런 편집과 촬영으로 관객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윤재 작가님도 그럼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윤재 작가님 계세요? 네, 들어오셨어요? 네. 안 들리세요? 들려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분들이 현장에 아직 오시기 전인 것 같아서 제가 찍은 사진을 간단히 기존의 작가 저 한 사람 각막 데이터를 활용하는 작업을 했었고, 이번 레지던시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람의 각막 데이터를 사용해 보려는 저의 이제 계획을 좀 테스트해 보려는 그런 시도로 저 말고 타인 한 명의 각막 데이터도 또 활용해서 필터를 제작하고 이걸 또 영상으로 촬영해서 비교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똑같은 카메라와 렌즈를 이제 4대를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어가지고 두 영상이 시차가 발생한 점이 좀 아쉽긴 했지만 육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차이가 드러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서 이 프로젝트를 추후에 어떻게 더 이끌어 나갈 것인지도 고민하는 게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황선정 작가님은 어제 좀 흥미로운 그 포엠 시네마를 통해서 리서치 내용을 보여주셨는데요. 식물들 간의, 그리고 식물과 기계, 식물과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와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이번 작업에서 저는 균사체 리서치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균사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균사들의 네트워크나 식물들이 가지는 균사체 네트워크, 또 지유류까지 계속 이제 찾아보게 돼서 이런 리서치들을 바탕으로 이 균사체들이 가진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인간이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파트너십에 끼어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런 균사종과 인류가 합성되고 또 긴밀한 공생관계를 가진다라는 저의 어떤 사변이 될 수도 있고 상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생성해내면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재밌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종과 파트너십이 이제 균사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되게 감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평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현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곰팡이나 이런 균사체들이 기하학적 문제를 푸는 방식 혹은 미로에서 나아가는 방식의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중심적,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뇌를 중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지능의 형태로
이것을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또 이런 해결 방식을 철도나 도시 설계의 실제 경로에 많이 이용을 하는 연구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 설계나 도시 설계의 관점에서도 이런 균사체들의 유기적인 방식이나 혹은 이제 생태 메타볼리즘적 관점을 어떻게 이제 연구해서 더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떤 걸 더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했어서 두 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균사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 건축 소재를 만들려는 시도가 대단히 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콘크리트라든지 기존에 쓰던 뭐 철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료를 만든다라는 전제 속에서 되게 주목받는 재료 중에 하나가 균사체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건축 계속 또 그 건축 재료 자체가 삶과 죽음과 그 재생의 그 메타볼릭한 순환 과정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신소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공간 잡지 2021년 11월호 참조하시면 그 소재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들 좀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도시를 메타볼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그 시도는 20세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기계가 아니라 도시와 건축이 기계가 아니라 일종의 유기체로 보고 그러한 그 관점을 통해서 사실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를 시도한 그런 건축가나 도시 계획자들이 간헐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주로 다른 일본의 메타볼리즘도 이름 자체를 아예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서 건축 그룹을 만들고, 최근에는 뭐 뉴 메타볼리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그 유산을 현대적으로 다시금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 해서 관련된 논의는 황선정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다 되셨나요? 네. 네, 그 공간 잡지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전시장에 가시면 연구자 섹션을 구성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그 조현정 교수님 파트에 그 공간 잡지가 놓여 있으니까 그 전시장을 찾아주시는 관람객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은하 작가님은 어제 사실 그 토크를 통해서 최명희 교수님과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번 레지던시가 어떤 경험이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장은하입니다. 이번 레지던시 기간은 짧기는 했지만 워크숍 통해서 최명희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제안해 주신 제 야생화 개념을 통해서 기존 연구를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재밌었고요. 이 연구 주제를 다음 후속 연구나 다른 기회가 된다면 더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레지던시 통해서 이번 레지던시 연구 결과물을 약간 시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연구자로서 어떤 연구 결과물을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매체로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연구자로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작가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 분의 연구자님들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 작가님들도 연구자님들의 어떤 그 연구를 기반으로 굉장히 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이 자리에서 그 8팀은 아니고 오늘 이제 7팀이 참여를 하셨는데, 작가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 보셨는지 그 교수님들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조현정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전치영 교수님께서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컴퓨터 마우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소리는 다른 걸로 연결했는데요.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잘 들려요.
네네. 네. 그 작가님들 그 작업하신 거 소개해 주시고 또 뭐 감상도 얘기해 주셔서 저도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좀 보고 뭐 느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익했고 흥미로웠는데, 결국에는 그 작품을 정말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약간 이제 오늘 여러 감상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아이디어가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연구자들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동안 해온 뭐 연구, 논문, 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약간 도움을 좀 드릴 수도 있는 가능성, 하여튼 그런 걸 좀 모색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받은 느낌은 약간 이제 그 반대 방향의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연구자들이 또 뭐 학교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한정된 종류의 어떤 소스나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 뭐 현장 연구일 수도 있고 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연구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제한된 어떤 종류의 소스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냥 뭐 글 쓰거나 뭐 강의하거나 이런 정도의 아웃풋을 주로 내는데,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티스트 분들, 또 작가분들과 그 과정에서 어떤 교류가 있고 거기서 어떤 영감을 받고 좀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고, 이런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서 연구자들이 어떤 생산해 내는 결과물에 조금 도움을 받고 또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결과물의 형태나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레지던시를 하고 그다음에 작가들이, 아티스트들이 오셔서 좀 봐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작품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뭔가 좀 새로운 방향을 좀 여는 그런 기회도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ACC 관계자분들 들어와 계시니까 레지던시 앞으로 그런가요? 네네. 연구자들 레지던시 좀 만들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 레지던시는 청년 작가 레지던시여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작가님들의 중심이었어요. 작가나 연구자님들 중심이었는데, 이 ACC 레지던시에 뭐 리서치 레지던시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좀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명희 교수님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도 여러 작가분들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전시 내용 소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치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전시에 직접 가보면은 또 전시를 보는 경험이 약간 저의 연구를 새롭게 좀 쉐이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동물원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요. 그때 두 가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디지털로 보는 그런 동물의 영상이나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동물과, 그리고 실제로 동물원에 갔을 때 이제 동물원에서의 뭐 냄새라든가, 그리고 동물원에서의 소리, 나의 몸이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전부 디지털로만 접한 것이 굉장히 아쉽고, 실제 현장에서 신체로 감각하는 그런 작품들과의 대면 경험을 통해서 좀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고, 그거를 그런 리서치 레지던시 경험을 통해서 풀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이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보통 연구 결과를 정책적인 그런 언어라든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책적인 폼으로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아트 폼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새롭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트 폼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이제 이 작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특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구체적이고 작은 리서치들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응답을 해주시면서 좀 더 뭔가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재현 작가님이라는 공장식 축산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나온 작품을 보니까 공장식 축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먹기라는 행위가 가지는 그런 그 종과 종 사이의 그 피식과 포식이라는 관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장은하 작가님도 이제 외래종 이야기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역시나 먹기라는 행위가 갖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들로 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좀 새로운 대화를 여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그 아트폼이라는 이 미디어가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작품 재밌게 잘 봤고 꼭 시간을 내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현정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학자로서 이전에도 전시에 참여한 경험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하거나 뭐 도록에 글을 쓰거나 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저희 연구가 전시의 유기적인 일부가 되었던 적은 처음이라 대단히 신선했고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전시를 훌륭하게 꾸려주신 작가분들과 우리 조지현 기획자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더 넉넉했으면 보다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제가 직접 작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 제가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보는 내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기라는 이 전시 테마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막 행성이라는 대단히 극한 조건을 그리고 여기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뭐 건물, 의복, 행동 양식 이렇게 다각도로 구체적으로 형상화내고 있고 또 미래라는 그 미지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비주얼, 새로운 소리,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상상하고 구현한다는 점에서 이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분들의 작품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박지수 작가는 인류세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시각적, 촉각적으로 번안하는 작업을 하시고 또 나혜수 작가는 공기가 제한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의 주거는 어떨까라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던지시고 또 강민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인류세의 문제를 감수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시고 황선정 작가분은 인간과 식물 생태계 간의 새로운 관계, 공생관계를 이렇게 모색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줌으로나마 교류한 경험이 대단히 즐거웠고요. 아마 그 인류세와 관련된 논의에서 예술의 역할, 의미는 지금 작가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럴 법한 내러티브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불투명한 그 미래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틀거리들을 제공해 주는 데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먼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당면된 그 구체적인 과제로 인류세의 위기를 여겨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지현 선생님께서 그 이메일 상으로 아트 리서치와 연구자들 간의 리서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본질적으로 아트 리서치와 학계에서 있는 리서치를 별개의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뭐 미술가나 건축가들이 작품을 위해서 하는 리서치와 뭐 학술 리포트, 정부, 보고서 사이의 경계가 생각만큼 공고하지 않고 제가 아는 많은 작가분들이 뭐 실제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참고하고 또 언급하고 작품의 일부로 포함해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야를 횡단해 가며 작업하시는 작가분들이 많고 또 연구자들도 미술 작품이나 뭐 건축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시대의 감수성과 마음을 알기 위한 어떤 되게 중요한 통로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서 저는 이번 되게 독특한 아트 리서치라는 뭐 아마 개념 미술에서 연연한 그 컨셉을 통해서 좀 더 이 분과별로 좀 적극적인 소통이 더욱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그 8팀의 작가분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이미그룹은 사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그 참여를 못했는데요. 그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이미그룹의 그 퍼포먼스 필름과 그 설치를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인류세라는 그 위기 상황에 우리 모두 사실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각자의 대처법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나마도 이런 어떤 교육이나 뭐 정보 그리고 남들이 다 갖는 어떤 그런 기회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들은 그 새로운 행성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이 손상된 행성에 그냥 남겨져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또 다시 앞다투어서 새로운 지구라는 개념에 적응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또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 어쩜 더 큰 사회적인 위계나 그 소외를 만들어서 누군가는 그 주소가 정말 사라진 채로 생존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상황에 더 직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현정 교수님과 전치영 교수님께서 오늘 해주신 그런 강연에서 지역 기반의 공동체와 연대 그리고 공공의 과학 실천에 예술가들이 많이 개입하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인류세의 시각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예술가들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작가님들과 연구자님들 그리고 또 가장 애 많이 써주신 그 디노마드의 정서영 그리고 정가희 매니저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 가능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ACC의 박계현 사무관님께 감사드리며 이 온라인 리서치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쇠를 그 집 앞에 묻었었거든? 근데 거기 건물 지어졌어? 아니, 나 원래 거기 묻고 다녔잖아. 아니, 나 묻고 다녔잖아. 어릴 때부터 거기 그냥 흙이었단 말이야. 네, 여보세요. 네, 여기 집 앞에 땅에 건물 생겼거든요? 건물 밑에 저희 집 열쇠가 있는데, 이거,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열쇠를 묻었는데요.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네. 제 땅은 아닌데, 네, 여보세요? 그래도 숨기고 잠깐 일 있어서 내 집에 한동안 안 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어요, 지금. 네? 예? 네, 알아요. 제 땅 아닌데, 그게 오랫동안 집 앞 공터여서, 네, 제가 그냥 화단으로 썼거든요. 다 어릴 때 그냥 집 앞 화분에 집 숨겨놓고 왜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공터에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제가 그 집안에 민증하고 뭐 다 있는데, 뭐 불러도 문을 안 따주신대요. 제가 거기 있는지 사는지 모르니까. 예? 아니야. 예.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증명은 그러니까 증명할 게 저 다 안에 다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 동안 오래 살았는데. 예? 어. 야, 아니, 집 주소 기억나냐? 우리 집, 우리 집. 그런 거 몰라? 여보세요. 네. 지금 제가 일 있어가지고, 네, 그거 할 수가 없어. 아, 근데 혹시 제가 그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희 집 주소가 지금 어디로 됐나요? 그 개인 정보. 아니, 지금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저한테. 아니, 제 건데 개인 정보를 왜 지켜줘요? 저라니까요? 열쇠가 재개발이 됐어요? 아, 주소요? 주소,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